중등부 국어 팀장을 맡고 있는 노미영 강사입니다. 오늘 1학년, 2학년, 3학년 어머니들이 다 계셔서 좀 전반적으로 중등 국어에서는 무엇을 목표로 학습을 해야 하는지와 저희 중등부 지금 정규반, 내신반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렇게 소개를 중점적으로 설명해 진행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중등 국어의 핵심, 어머니들한테 가장 전달드리고 싶은 메시지를 좀 정해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 학생들과 이제 학부모님이 가장 크게 착각하는 부분이 바로 중등 내신 성적이 본인의 이제 실력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등 국어 내신 성적 같은 경우에는 국어 실력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중등 국어랑 고등 국어가 정말 양과 수준 차이도 많이 나고요. 실제로 지금 혹시 뭐 고등부 자녀분이 있으면 아마 아실 거예요. 수준 차이도 너무 많이 나는 데다가 학습 방법도 달라지고요. 문제 유형도 너무나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학생들이 고등부 가서 하는 말이 국어가 다른 과목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실제 예를 좀 들어드리면 이 근처 학교에서 되게 국어 내신 10기로 소문난 학교들이 있거든요. 아마 어머니들도 아실 거고 그 학교에서도 지금 많이 오셨더라고요. 이제 그 학교들에서 제가 만났던 친구가 뭐 학년도 다르고 다 달랐던 학교도 다른 학생들이었는데 한 명은 2학년, 3학년, 중학교 2학년, 3학년 국어 올백이었어요. 올백. 그리고 한 명은 올 A 성적을 받은 친구였거든요. 그 친구가 예비고일 와서 공부를 하는데 너무 설렁설렁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잘하는 친구라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이 다 열심히 해야 된다, 고등국어 진짜 어렵다고 해도 실제로 그 학생이 저 국어 잘해요, 저 내신 일주일 공부해도 100점이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기는 실력이 있어서 괜찮대요. 내신 공부 딱 2주만 반짝하면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머니들 생각에 만약에 이제 내 자녀가 2학년, 3학년 올백이었어요. 국어가 올 A였어요. 그러면 고등국어 내신 어느 정도 기대하실까요? 한 1, 그래도 못해도 2 기대하시지 않으실까요? 근데 그 학생이 정말 1년 뒤에 다시 예비고일 선생님한테 했던 얘기가 너무 슬프게도 자기 이제 현실적으로 목표가 3등급이래요. 올A 받았던 친구가. 그리고 올백 받았던 친구는 저한테 끝끝내 등급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친구가 몰래 와서 9등급제긴 해요. 그 친구는 5등급을 받았다더라, 이런 소문이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생들도 너무 당황스럽고, 실제로 그 고1 첫 번째 내신 끝나고 나면, 중간고사 끝나고 가면 국어 선생님들한테 어머니들이 전화가 진짜 많이 옵니다. 우리 아이 중학교 때 국어 너무 잘했는데 무슨 일이냐고, 선생님 제대로 준비해 주신 거 맞냐고. 네, 그만큼 정말 국어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이 착각에서 빨리 벗어나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다고 뭐 중학교 내신이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라, 중학교 국어 내신은 이 학생이 성실했구나, 꼼꼼했구나, 긴장감을 잘 이겨냈구나 정도의 판단만 가능하지, 이게 고등학교에 어떤 성적으로 반영이 될 것이다 라고는 전혀 보여주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중학교 때는 일단 탄탄한 개념 학습, 그리고 어휘력, 독해력, 쓰기 능력, 국어에서 중요한 능력이라고 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능력들을 좀 채워주셔야 하고요. 중학교에서 하는 국어 학습이라고 하더라도 목표는 고등 국어에 맞춰서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로도 하나 좀 보여드리면, 실제 근처 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시험에 기출됐던 문법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지금 문제는 문법 문제 중에서 의문에 해당하는 선행 문법이고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보는 의문의 변동이라고 하는 수행 문법이에요. 그럼 어머니들이 문제를 딱 봐도 지금 문제 길이, 문제 안에서 파악해야 되는 내용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죠. 실제로 이 문제는 의문이 목표 문법임에도 불구하고 의문에 대한 개념이 없어도 풀 수 있어요. 그냥 암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특히 상위권 학생들 중에서도 착각하는, 그 아까 올백 받았다는 친구가 있잖아요. 그 학생이 봤던 시험지거든요. 그 학생이 착각하는 게 국어를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로 고등부에 갔더니 이것도 첫 번째, 고등부 딱 올라가면 첫 번째 보는 시험이거든요.
선지 하나만 가지고 와도 지금 이렇게 길어지는 데다가 선지를 보면 이걸 풀어내기 위해서는 표준 발음도 알아야 하고요. 음절이 뭔지, 종성이 뭔지, 초성이 뭔지, 조음 위치가 뭔지, 조음 위치가 변한다는 게 뭔지까지 다 이해를 해야 하고, 그리고 이 예시가 실제로 여기에 적용되는지까지 판단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머니들 보시기에 이걸 하나하나 외워서 시험을 잘 볼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암기로 국어를 했던 친구들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어 공부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하나 달라지는 게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특히 문법이 정말 문법에서 중요한 부분이 품사인데 그게 중1에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 중1 때 품사를 배우고 나서 2학년, 3학년 다시는 품사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품사 개념 없어도 시험 잘 볼 수 있어요. 근데 고등부 가게 되면 중학교 때 배웠던 그 기초 문법들을 당연히 선행 문법으로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이 문법을 공부할 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지, 도대체 얼마나 공부를 해야 되는지, 특히 중학교 때 외우고 시험 보고 까먹고, 외우고 시험 보고 까먹고에 익숙해져 있으면 이걸 공부해놓고 또 2학기 때 또 문법이 나오면 얘가 또 필요하거든요, 이 개념이. 그럼 그 친구들이 이제 또 당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공부도 고등을 목표로 이렇게 정말 다르다는 걸 인지를 하고 학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국어 학습 방향을 좀 3가지 포인트 정도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문법입니다. 뭐 많이 아실 거예요. 학생들이 문법 굉장히 어려워하고요. 양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끝냈다 해놓고 3개월만 지나면 까먹는 부분이 또 문법이기도 해요. 근데 이 문법이 좀 불행히도 이전 교육 과정에서는 선택 과목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이제 우리 학생들부터는 선택 과목이 폐지되면서 무조건 잘 해야 되는 과목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상위권 학생들을 변별하는 게 문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법을 중학교 때 이런 기본 개념들 좀 탄탄하게 쌓아주셔야 하고요. 단계별로 계속 복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런 문제들도 풀어낼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문학에서 학생들이 가장 크게 다르다고 느끼는 점은 바로 외부 지문입니다. 실제로 중등부에서 사용되는 문학 개념어와 고등부에서 사용되는 문학 개념어가 같은 개념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경우도 있고요. 또 중학교 때는 중요하게 안 다뤘는데 고등학교 때는 중요하게 다루는 개념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대비가 돼야 되고, 또 외부 지문.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외부 지문을 안 냈던 중학교 학교들도 좀 나오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나온다고 해도 선생님이 힌트를 준다거나 아니면 난이도가 좀 낮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생들은 그냥 외부 지문 하면 어려운 거. 실제로 오답률도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근데 고등학교는 아세요? 거의 50%가 외부 지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근처 학교들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중학교에서부터 학생들이 배운 개념을 모르는 지문의 작품에 적용하는 연습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갈수록 좀 중요해지는 능력이 쓰기 능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신 상위권 학생들이 객관식 문제는 굉장히 잘 푸는데 감점 배우는 부분이 서술형이거든요. 그래서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에요. 이 학생 물어보면 뭐 핵심 다 알고 있고 개념 다 알고 있는데 문장을 못 만드는 경우가 있고, 또 조건을 못 맞춰요. 그래서 조건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뭐 그 단어 쓰지 말아라 혹은 그 단어 써라 라고 되어 있는데 그걸 놓친다든지 해서 감점이 당해오는 경우가 있고, 또 수행평가가 보통 서논술형으로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생각을 쓰거나 요약을 하거나. 이게 예전에는 좀 수행평가가 점수를 주는 거였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그 학생도 막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해서 성적을 많이 올려서 중간 기말 평균이 94, 5를 받았어요. 그래서 당연히 너무 수고했다, 우리 A 받겠네 이랬는데 B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수행평가에서 점수가 엄청 깎였대요. 그러니까 쓰기를 굉장히 힘들어하는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시험을 그렇게 열심히 준비해서 잘 봤는데 성적은 막상 B가 나오니까 좀 이제 시무룩해지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수행평가 준비해 주겠다, 가지고 와라 라고 얘기를 해도 당일에 수행평가를 알려주거나 뭐 전날 알려주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쓰기 능력치가 있어야 해요. 그리고 국어뿐만 아니라 지난번에는 과학 서술형을 저한테 가지고 와서 수행평가를 가지고 와서 이거 이렇게 쓰는 거 맞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과학 수행평가인데 뭐 1000원
문법술형이에요. 그러니까 다 다양한 영역에 이런 쓰기 능력이 필요해지고 당연히 고등에서도 마찬가지로 서술형과 수행평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쓰기 능력까지 중등부에서는 좀 시간이 필요한 이런 영역들을 채워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선택지가 있죠. 하나는 이제 국어 개념을 주로 배우는 내신을 대비해주는 국어 학원을 보낼 거냐, 아니면 논술 학원을 보낼 거냐. 국어 학원을 이제 다닌 친구들을 보면 내신 성적 잘 받고 개념, 문법 같은 경우는 잘하는데 뭐 긴 글을 읽는 집중력이 조금 떨어진다든지 비판적 사고가 조금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반대로 이제 논술 학원 길게 다닌 친구들은 그런 부분들은 잘 채워져 있는데 문법 개념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두 개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둘 다 챙기면 너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뭐 돈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저도 알고 있거든요. 국어 학원 하나 다니는 거 설득하기도 힘든 학생. 연락을 많이 받아요. 설득해달라고. 너무 보내고 싶은데 아이가 너무 강경히 거부를 한다고. 그래서 하나 설득하기도 힘든데 두 개를 어떻게 설득하겠어요. 그런 친구는 알아서 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저희는 이런 두 부분들을 학원에서 다 채워줄 수 있도록 그 시기에 맞게, 학년별로 맞게 그 시기마다 채워줘야 하는 영역들을 중점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키워드들을 조금 뽑아놨고요. 좀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핵심들을 말씀을 드리면 중학교 1학년 때는 비교적 시험에 대한 부담감은 적고 학생들이 시간도 좀 있고 수업 시간에 말하거나 쓰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조금 적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논술 반, 논술 5 그리고 국어 개념 5, 한 5대5 정도의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뭐 책도 사주 기준으로 하면 2권 읽고 독서 논술 수업을 진행을 하고 아니면 또 토론, 주제 토론을 진행을 하고요. 문법이랑 문학 개념어 같은 경우 이 친구들이 소화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문제도 보여주고 작품도 보여주게 됩니다. 중학교 2학년 같은 경우는 이제 내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다 보니까 친구들이 조금 그런 시험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는 시기예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는 국어 개념 위주의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그런 논술 쓰기, 생각 쓰기 같은 경우는 과제로 많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한 8대2 정도의 수업이 진행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중학교에서 2학년이 가장 좀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3학년만 돼도 다 고등 준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쓰기, 읽기, 말하기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좀 중점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간이 중학교 2학년이에요.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읽기도, 쓰기도, 말하기도, 내신 성적도 다 챙길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중학교 3학년부터는 예비 중3 때부터 고등 대비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등부 난이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저희가 중3 같은 경우는 여름방학부터 예비고1을 진행을 하는데 학생들이 그 예비고1 적응하는 것도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갑자기 난이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양 차이도 많이 나다 보니까 거기서 적응을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예비 중3 때부터 강의나 과제 모두 테스트도 고등부 제재를 좀 노출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워질 거다. 이쯤 3학년쯤 되면 학생들이 내신을 해봤기 때문에 좀 이제 보여줘야 돼요. 이렇게 다르다라는 걸. 그래서 이렇게 다르다는 걸 계속 노출을 시켜주고요. 좀 고등부에 맞춰서 서술형 연습 같은 경우도 고등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서술형 쓰기를 숙제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리버드반 같은 경우는 정규반하고는 컨셉이 조금 다른 반인데요. 뭐 특목고를 대비하거나 아니면 고등부에 가서 뭐 최상위권을 받고자 하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수준의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은 앞에 정규반 컨셉하고는 조금 달리 정말 고등부 수업을 진행을 하는 반이에요. 그래서 이 반은 고1 수준의 그런 테스트를 보고 일정 점수가 넘어가게 되면 어머니랑 상담을 통해서 진짜 이 친구한테 이 반이 필요한가 상담을 통해서 입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많은 학원들 중에서 주변에 많은 국어학원들이 있는데 왜 서학하 중등에서 국어를 시작을 해야 되냐 제가 몇 가지 포인트들을 잡아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저희 선생님들 모두 국어 혹은 국어 교육을 전공한 선생님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재 작업이나 뭐 커리큘럼을 짤 때도 다 같이 자체 제작 교재를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중고등 연계가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타 학원에서 뭐 중등부 강사도 해보고 고등부 강사도 해봤었는데 사실 같이 뭔가 준비를 한다거나 뭐 회의를 한다거나 이야기를 할 기회가 많지 않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앞에서 보셨다시피 그 고등부 대표 강사 이제 원장님하고 같이 팀을 이루고 있어서 저희가 커리큘럼부터 뭐 교재 제작, 실제로 예비고1 수업 같은 경우에는 중등부랑 고등부가 같이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중등부의 관리 체계에 고등부 선생님들이 같이 수업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작년, 재작년에 그러니까 고등부로 넘어갔을 때 탈락하는 친구들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적응 훨씬 잘하고 만족도도 높았고, 그래서 이렇게 연계가 잘 되어 있는 학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쭉 보내주셨을 때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저희 관리 체계는 일단 수업을 오게 되면 복습 테스트를 진행을 해서 이 학생의 성취도를 파악을 하고요. 강의, 과제, 뭐 클리닉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 학습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클리닉과 뭐 시험, 점수 같은 경우는 안내 문자로 어머니들께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방학부터 좀 맞춤 클리닉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기본 클리닉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책 안 읽는 학생, 실제로 작년에도 설명회 끝나고 나서 어머니가 보내고 싶은데 책을 안 읽어서 보낼 수가 없다고, 집에서 책을 안 읽는다고. 그런 경우에는 담당 선생님께 연락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책을 안 읽거나 과제를 안 하는 경우에는 와서 학원에서 숙제를 다 하고 가게끔, 책을 읽고 가게끔 하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독서 클리닉을 학생들한테 독서 데이트라고 해서 안 읽으면 이제 불러와서 제 옆에나 이렇게 앞에 앉혀놓고 간식도 주고, 차도 주고 이렇게 읽히거든요. 코코아도 타주고 이렇게 읽히는데 경험상 3번 이상 오는 친구가 없어요. 어떻게든 읽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저는 이제 천국도 데이트를 준비했는데 학생들은 지옥도 데이트인 줄 알고 어떻게든 읽어온다는 거. 그래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클리닉을. 그리고 기본 클리닉의 가장 핵심은 뭐 과제나 테스트의 오답, 그리고 강의 시간에 질의응답, 못 따라왔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요. 저희가 뭐 학원 당연히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학원이다 보니까 수업이나 테스트나 과제나 모두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그러니까 뭐 성장, 상위권 점수라는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동일한 수업을 진행을 하지만 사실 아시다시피 학생들마다 문제가 다 다르거든요. 그리고 점점 더 다양해지는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이 보면 되게 문학은 잘하는데 문법을 너무 어려워하는 친구, 아니면 문학을 아예 접근조차 못하는 친구, 갈수록 많아지고 있는 게 지금 어휘. 어휘력. 어머니들도 한 번씩 놀라지 않으세요? 어휘가 공부를 하는데 정말 어휘 때문에 글을 못 읽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쓰기 힘들어하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있어서 그 학생에 맞는 약점을 찾아서 조금 맞춤 클리닉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되게 친구들이 이게 추가적으로 하는 클리닉이라서 안 할 줄 알았는데 방학 때는 막 자기가 신청을 하더라고요. 막 쓰기는 없었다. 쓰기는 싫어하더라고요. 뭐 문학 하겠다, 비문학 하겠다 이러면서. 그래서 이렇게 맞춤 클리닉이 진행이 됩니다. 지금 정규반 시간표는 지금 확정이 되어 있는 시간표인데요. 개강은 3월 7일, 8일 개강을 할 예정이고요. 1학년 같은 경우는 3월 개강입니다. 그래서 기존 반이 없었고 3월에 개강하는 반이라서 지금 한 반 이렇게 개설이 되어 있고요. 커리큘럼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보통은 4주를 기준으로 책을 2권을 읽히는데 3주라서 책은 1권 읽을 예정입니다. 2학년, 3학년 같은 경우는 지금 12월부터 쭉 이어지고 있는 정규반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커리큘럼을 짤 때 당연히 뭐 3월부터 들어올 수 있도록 문법이나 문학 진도를 다 맞춰놔서요. 기존에 학원을 안 다녔던 친구들이 와서 들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커리큘럼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내신 대비반에 대한 관심이 좀 많으실 것 같아서 내신 대비반까지 안내를 드리면 정규반이 끝나고 나서 3월 마지막 주차에
개강이 될 예정입니다. 내신 대비반은 뭐 학교마다 혹은 그 진도, 출판사마다 조금씩 다르게 진행이 되기는 하는데 기본적으로 4주차 수업 그리고 직복 이렇게 총 5회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안에 내용은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 관리 내용 같은 경우도 정규반하고 수업이나 관리 체계, 클리닉 등은 비슷하게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번 1학기 때부터 저희가 좀 하려고 하는 게 추가적인 내신 개념 강의를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 학년별로 뭐 출판사는 다 다르지만 학교는 다 다르지만 가장 중요한 그런 개념들이 있거든요. 뭐 보통 문법 혹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원을 안 다니는 친구들 시가 뭐예요? 이런 친구들의 경우 그냥 내신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면 조금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사실 그렇다고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내신을 길게 가자고 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내신을 길게 하는 건 너무 비효율적이고 이 학생의 실력 성장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재원생들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기존의 문학이랑 문법을 다 했기 때문에 내신을 듣는 게 문제가 안 됐는데 이제 내신반에 들어온 친구들의 경우에는 그런 중요한 단원들을 따라오는 걸 조금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그런 단원을 뽑아서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해서 강의를 좀 듣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보통 진도가 그 범위가 확정되는 게 1주에서 2주 사이에 확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그걸 뽑아서 필요한 학생들 혹은 본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 어머니가 전화 주시면 돼요. 우리 아이는 꼭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제가 너는 필요하다 이렇게 설득을 해서 네, 신청을 시킬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걱정은 가끔씩 저한테 전화를 안 주시고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그래서 그런 강의를 좀 진행을 하려고 해요. 이게 원래는 제가 수업 시간에 공통 개념 강의를 막 했었는데 또 계속 들었던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 시간에 차라리 문제 더 풀고 싶은데 이런 경우도 있어서 조금 분리를 해서 내신 기간 내에 무료로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내신 시간표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시간표들이 다 예정 시간표들이에요. 지금 정규반 현재 듣고 있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내신 시간표를 예정을 만들었고요. 중학교 1학년 같은 경우는 사실 아직 반이 개설이 되기 전이라서 혹시 그 최소 인원을 보고 추가 개설될 수 있습니다. 2학년, 3학년 같은 경우도 그 최소 인원이 미충족이 되면은 뭐 폐강이 되거나 합반이 될 수가 있어서 만약에 관심이 있으시면 미리 학원에 좀 의사를 밝혀주시면 저희가 시간표를 짜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개강은 3월 28일, 29일에 개강이 될 예정입니다. 추가적으로 더 학년별로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전화번호 남겨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학원으로 문의 주시면 상담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아카데미학원에서 중등부 과학 담당하고 있는 노영섭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최대한 다른 과목 선생님들이 다른 부분도 많이 말씀해 주실 테니까요. 저는 과학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좀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건 15개정 교육과정이고요. 오늘 많이 오시진 않았지만 이제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마지막으로 하게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 2학년은 이제 다 끝났고요. 이제 중학교 3학년 과정만 남았는데 단원을 보시면 이게 저번 개정교육과정의 특징은 이제 점차적으로 진행될수록 난도가 좀 올라간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중학교 3학년 올라간 학생들이 이제 마지막 중학교 생활을 남게 됐는데 중학교 1학년 때랑 2학년 때 했던 것보다 조금 더 연계되는 부분이 조금 있고 난도도 조금 올라가고 외울 부분도 많고 고등과정이랑 연계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 쉽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이게 그렇게 간단하게 넘어가면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단원 잠깐 설명해 드리면요. 1단원 같은 경우는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물질의 구성에서 배웠던 원소와 화합물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져서 화학 반응과 이제 규칙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요거는 이제 당연한 이야기지만 중학교 2학년 때 1단원 물질의 구성이랑 그리고 중3 때 1단원까지 해서 화학의 기본 기초를 다지고 고등학교 과정에서까지 이제 화학을 연속적으로 하게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연계되는 부분이 좀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단원 기권과 날씨는
예전에는 그냥 그렇게 어렵지 않은 부분이었고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었는데 이번에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이제 지금 현재 중3 애들은 결국엔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면 22개정 교육과정을 해야 되는데 개정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지구과학이 이제 지구 시스템이 좀 중요해지면서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기권과 날씨가 조금 많이 연계되는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상당히 조금 잘 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배우는 저 3단원 운동과 에너지와 그리고 6단원 에너지 전환과 보존 요 부분이요. 중학교 전체 내용 중에서도 아이들이 이제 가장 어려워하는 물리학 파트 중에서 역학 파트이기 때문에 좀 많이들 힘들어 합니다. 그리고 뭐 특수 몇 학교를 제외하면 대부분 저 3단원, 6단원은 같이 연결해서 시험을 보기 때문에 조금 난도도 좀 높고 외우는 부분은 좀 적지만 그래도 문제풀이를 좀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4단원, 5단원 같은 경우는 생명과학 파트고 저 사교과 반응은 이제 단순하게 외우는 부분이 많지만 이제 생식과 유전에서 유전 부분이 조금 어렵고, 그리고 생식 부분에 DNA랑 세포 분열 부분도 좀 어려워서 전반적으로 중3 내용은 7단원 별과 우주를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물화생지 중에서 좀 어려운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별과 우주 같은 경우는 시험으로 안 보는 학교도 좀 있고요. 그렇게 내용이 어렵지도 않고, 이제 제가 중학교 2학년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8단원 과학기술은 학교에서 시험을 안 보고요, 아예. 그리고 도덕 문제입니다. 그냥 읽으면 다 풀 수 있기 때문에 저도 딱히 수업은 하진 않고요. 이렇게 해서 중3 과정이 1년 동안 진행이 되는데, 이제 중3 아이들의 또 특징이 뭐가 있냐면, 자유학년제에서 학기제로 넘어가면서 보통 이제 실상은 22개정교육과정 학생이 이제 내년부터 적용이 되긴 하는데, 보통 학교에서 거의 한 3, 4년부터 지금 적용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2학기 중간고사 시험을 과학을 잘 안 봅니다. 그리고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아예 중간고사를 보질 않고요. 그냥 기말고사만 보는 학교도 있고, 아니면 이제 강동 이런 학교 같은 경우는 그 중간고사에 영어랑 수학만 본다던가 이렇게 해서 이제 과학을 조금 빼고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 이제 1학기만 시험 대비하고, 그리고 2학기 때는 이제 예전에는 타이트하게 중간 기말을 다 대비를 했었다면, 그렇게 시험 보는 학교가 이제 제가 지금 알기로는 배재, 상일, 그리고 한영 요 정도 학교만 남았고, 명일까지. 네. 그리고 나머지 학교들은 보통 중간고사에 과학을 안 보거나 아니면 아예 강명이나 강일, 강빛 이런 학교들 같은 경우는 지금 그들 중간고사에 아예 과학을 안 보고 있거든요. 그냥 한 학기에 과학 시험을 기말고사 때 한 번에 몰아서 좀 보고 있어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 학교들은 지금 한 1, 2년 내에 계속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강명 같은 경우는 이제 한 학기에 전체 내용을 시험 보다 보니까 예전에는 한 8단원 중에 4단원을 통째로 다 시험을 봤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범위도 많고 아이들이 어려워하다 보니까 좀 줄이고 있긴 한데, 강빛이랑 나머지 학교 같은 경우는 아직도 거의 4단원 가까이 시험을 좀 보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앞으로 교육과정 바뀌는 이제 중2 애들이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시험을 볼 텐데, 그때 이제 어떻게 바뀔지는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아직 개학을 하지 않아서 올해 개학하고 나서 학교에서 어떻게 시험을 볼지 그런 거 계획을 좀 보고 저도 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가 이제 앞으로 이제 나가게 될 22개정 과학 과정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이미 중1 과정을 했고, 지금 이제 현재 중학교 1학년으로 올라가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겠는데요. 개정교육 과정의 이제 특징은
대부분 고등과정이랑 연계되는 부분들이 중3 쪽으로 다 몰려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냥 난도별로 쭉 나열해놨던 과정을 이제는 고등과정과 연계가 깊게 되는 부분들이 다 대부분 중3 과정에 모여 있고, 그리고 조금 외울 게 좀 적고 아무래도 계산할 것도 없고 막 이렇게 간단한 것들을 중학교 1학년 과정으로 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도 역시 자유학기제가 진행이 되는데, 한 학기는 시험을 보고 이제 한 학기는 시험을 안 보고 수행으로만 대체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한 학기 동안 시험을 보는데 보통 요 1단원부터 7단원까지 내용 중에서 작년에 시험 보는 것들을 봤더니 대부분 요 3단원이 물리고 4단원이 화학이고 5단원이 물리고 6단원이 화학인데 그냥 이 부분을 다 보는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1학기 때 시험을 보든 2학기 때 시험을 보든 그냥 요 3단원부터 6단원까지가 이제 중요한 물리화학 파트인데 이제 그 부분을 그냥 다 중간 기말에 나눠서 시험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특징을 보시면 예전에는 그 물질의 구성 4단원의 물질의 구성이 좀 어려운 부분인데 그 원소랑 화합물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게 예전엔 1단원에 있었다면 이제 4단원으로 좀 밀어서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과학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중간 기말 시험을 다 보게 될 텐데 이게 중1 때보다 문제도 조금 더 어려워지거든요. 근데 이제 바로 너무 어려운 거를 넣지 마라라는 건지 이제 물질의 특성이라든지 직권의 변화, 빛과 파동 이렇게 상대적으로 좀 쉬운 부분들이 좀 올라와 있고 대신에 이제 물질의 구성이라든가 아니면 2학년 때 제일 어려운 파트가 전기와 자기 부분인데 이제 이 부분들을 다 밑에다 넣어놨고 아까 이제 중3 과정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별과 우주가 중2 때 내려가서 아이들이 옛날에는 별과 우주를 잘 안 했거든요. 학교에서도. 그리고 고등 과정에서도 딱히 지구과학을 선택하지 않는 이상 별과 우주도 잘 학교에서 설명도 잘 안 해주고 이랬었는데 뭐 이제 중학교 2학년 과정으로 내려왔어서 다 해야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단원, 6단원은 이제 생명과학 파트고 외울 게 엄청 많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3 과정에서는 특징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등 과정과 좀 연계가 깊은 부분들이 많다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화학 반응 규칙성 그대로 있고요. 그리고 지구 시스템의 날씨와 기후 변화 그리고 습관과 해수가 다 이제 그대로 위에 올라왔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해드렸던 운동과 에너지 전환과 보존이 삭제가 됐는데 근데 그 내용이 그 운동과 에너지로 약간 더 들어가서 옛날에 나눠놨던 걸 그냥 붙여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극과 반응과 생식과 유전은 예전 교육과정 그대로 있고 그리고 밑에 7, 8단원에 이제 재해재난과 안전이랑 저 과학과 나라의 미래인데 저 8단원이 교육과정 바뀌면서 그 통합과학에 실리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통합과학은 아시다시피 내신도 이제 상대평가로 중요하고 저걸로 수능도 보고 그리고 실제로 작년에 시험 나왔던 것들을 봤더니 문제수가 그렇게 적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좀 다른데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한 대여섯 문제 나오는 학교도 있었고 어떤 학교는 뭐 한 문제 나오는 학교도 있었고 좀 편차가 있는데 그래도 중학교 3학년 때 한번 원래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거거든요. 과학과 나의 미래가. 근데 저거를 이제 중3 때 한번 하고 그 다음에 통합과학에 이어서 더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등과정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고등학교 1학년 때는 통합과학을 1, 2를 1, 2학기 때 나눠서 하고 과학 탐구 실험 같은 경우는 저건 학교에서 시험은 안 보고 그냥 절대평가로 진행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통합과학은 시수가 4학점이라서 일주일에 4시간씩 4학점 들어가고요. 그리고 융합선택은 절대평가고 저건 학교마다 시작되는 지점이 좀 다른 부분이라서 보통 인문사회 계열이나 이제 예체능 계열 학생들이 듣게 될 내용입니다. 그리고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 요게 이제 2학년, 3학년 때 하게 될 내용이고요. 이건 뭐 이공계 학생들 아니면 안 들어도 되고, 이공계 학생들은 저기 중에서 일반 선택 중에서는 최소한 2개에서 3개, 그리고 진로 선택에서는 연계돼서 한 3개에서 4개 정도를 듣게 됩니다. 근데
예전에는 저 진로 선택 부분이 절대평가였는데, 요게 저거 상대평가가 되면서 조금 고등학교 때, 조금 더 경쟁을 더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과학 계열 선택 같은 경우는 뭐 과학 중점학교나 중점반에서만 좀 나가고, 일반 학교에서는 그렇게 개설되진 않는 반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커리큘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학원에서 이번에 3월 달에 개설되는 반이 이제 중2, 중3, 중2반과 중3반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기존에 이미 중학교 2학년, 3학년 애들 하고 있던 반 애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은 이제 얘네들보다 지금 개설되는 반보다 한 3, 4개월 정도 먼저 시작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3월부터 시작하면은 일단 2학년 1학기 뒤에 커리큘럼이랑 같이 말씀을 드릴까요? 뒤에 먼저 아까 말씀드렸던 중학교 2학년 1학기 내용 중에 저 4단원의 물질의 구성이랑 1단원의 물질의 특성이 화학 파트라서 일단 시험 보기 전에 학교에서 사실 어딜 시험 볼지 모르거든요. 저도 이번에 교육과정 바뀌고 처음이고 학교 선생님들도 처음 시험 하는 부분이라서 사실 웬만하면 1단원, 2단원, 3단원, 4단원 이렇게 나가는 학교도 있고 이제 좀 특이하게 나가는 명일중 같은 경우는 막 1단원, 7단원 나갈 때도 있고 그리고 또 특이하게 나가는 학교가 강일중학교 같은 경우도 좀 특이하게 나가고 강빛중학교도 좀 특이하게 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를 제외하면 보통은 1단원, 2단원 아니면 3단원, 4단원 이렇게 연속적으로 좀 나가는데 그래도 지구과학이랑 이런 건 좀 빼고 시험 전에 먼저 화학 파트 먼저 조금 어려운 거 같이 먼저 좀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3월 마지막 주부터 내신 대비 이렇게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빈칸은 다 내신 대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내신 대비 끝나면 2학년 2학기 진행하고 그리고 순차적으로 3학년 과정 나가고 그 다음에 3학년 이제 여름방학 때쯤부터 통합과학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전체 내내 나가는 과정이지만 이제 그 중에서도 좀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물리학이랑 화학이라서 그 물리학 화학까지 먼저 좀 같이 하고 그 다음에 11월 달에 예비고일로 넘어가는 커리큘럼입니다. 그리고 시험 대비는 제가 4주 정도 진행을 하는데 먼저 이제 학교가 좀 다르지만 대부분 공통적으로 나가는 범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범위들을 좀 같이 먼저 나가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특이 범위들을 좀 나가면서 진행을 문제풀이랑 개별 첨삭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고 마지막 주엔 이제 직접 모충까지 시험 전날에 직접 모충까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특이한 학교 시험 범위가 특이한 학교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따로 보충을 부르거나 뭐 수업 전후로 조금 더 수업을 하든지 해서 어떻게든 진행은 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중3 이제 개강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중3반도 역시 마찬가지로 3학년 1학기 과정이랑 2학기 과정 이제 내신 대비 전과 후에 순차적으로 좀 진행을 하고 대신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3학년 과정만 하고 11월 달부터 어차피 통합과학을 또 한 번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11월 달부터 4개월 동안 또 돌아가기 때문에 그냥 보통 이반 같은 경우는 이제 과학을 막 너무 싫어하거나 어려워하거나 이런 친구들이 보통 많이 들어오는 반들이고요. 그리고 여기 단원 보시면 처음에 역시 화학이랑 지구과학에 좀 어려운 파트가 저 구름광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위주로 먼저 시험 범위 전에 시험 내신 대비 들어가기 전에 좀 진행을 좀 하고 그 다음에 내신 대비 들어가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3반의 좀 차이점은 뭐냐면 저 8월 마지막 주까지 보통 8월 마지막 주부터 내신 대비가 들어가는데 중학교 3학년 지금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몇 개 학교를 제외하면 2학기 때 중간기말고사를 다 보는 학교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학교들 같은 경우는 그 한 달 간격으로 시험을 보기 때문에 저 9월 10월에 계속 내신 대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차피 기말고사는 성적에도 잘 안 들어가는데
공부를 왜 해야 되나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저희가 중학교 때 저와 아이들이 하는 건, 낯선 과목인 과학을 좀 익숙하게 하고, 그리고 과학의 문제 풀이를 반복하면서 좀 익숙해진 다음에 고등학교로 넘어가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엔 고등학교 때 가서 잘하려고 저랑 같이 중학교 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시끄럽고 공부해라라고 얘기는 하긴 합니다만, 저는 그 시험을 대비해보고 공부해보고 그리고 시험을 한번 봐보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학교에서 시험을 봤으면 좋겠는데,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1년 내내 시험을 안 보던 걸 이제 이렇게 나눠놨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장단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중학교 3학년까지 진행이 되고요. 지금 저기 옆에 체크된 부분이 이제 이번에 새로 개강하는 반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반들은 지금, 계속 진행을 하던 반들이어서, 보통 지금 3학년 반 같은 경우는 그 3학년 2학기 과정이 이미 들어갔고, 중학교 2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는 1학기 과정이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입반을 할 수 있냐 하면은 사실은 할 수 있습니다. 앞에 했던 게 없더라도 연계되는 부분이 없으면 들어올 수는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 경우는 그 입반 시점 같은 건 학원에 문의 주시거나 이러면 제가 안내해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은 2시간씩이고요. 이렇게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임재석이라고 하고요. 네, 수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그 오늘 설명회를 준비하면서 사실 2025년도 설명회랑요, 2026년도 설명회랑 느낌이 정말 많이 다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AI 때문입니다. 야, 이거 이렇게 시대의 변화가 빠른데 이거 애들 이런 공부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리고 애들한테 이게 맞는 교육이 뭘까를 진짜 많이 고민하는데요. 오늘은요, 그런 거 다 필요 없고요. 철저히 입시적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시적으로, 사실 이제 저는 이제 고등 강사였으니까 뭐냐면 이제 어떻게 해야 우리 애가 좋은 대학 가냐. 사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어머님들이 요즘에 설명회 엄청 많이 다니시고 애들도 이제 저희 학원에서 이제 그 막 저렇게 밤늦게까지 정말 열심히 공부하거든요. 결론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뭐 꼭 뭐 서울대, 연대, 고대 이런 게 아니고 애들이 원하는 데를 가는 거가 목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관점으로 네,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철저히 딱 3가지만 정말 핵심적인 거 딱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바뀌는 이슈입니다. 지금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일 겁니다. 그 친구들 후랑 전이 입시 제도가 바뀌었어요. 네, 이제 그 얘기를 해야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이것도 할 얘기 되게 많은데 정말 필요한 얘기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수학이 왜 어려울까? 보통 이제 초등학교 어머님들, 이제 초중 어머님들이 이제 우리 애가 정말 수학 장난 아니었대요. 영재였대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오니까 장난이래요. 이제 그런 상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거가 왜 그런지 다음에 3번째 모의고사 풀자 저거는 뭐냐면 그냥 심화를 풀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릴 건데 그것도 역시 학교 가서 어떻게 해야 성적이 나올 건지 위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이제 바뀌는 입시인데요. 여기 이제 바뀌는 입시에 내신 5등급제도 있고 고교학점제도 있고 문이과 통합도 있고 뭐 표준표절 미표기 뭐 다 설명드릴 거예요. 제가 3월 중순에 한 번 더 설명할 거고요.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신 5등급제입니다. 어떤 말씀이냐? 고교학점제도 좋아요. 아이들의 적성에 맞게 마치 대학교처럼 선택 과목 들어서 해. 좋아. 문이과 통합. 좋아. 성적이 나와야 돼요. 성적은 뭐냐? 내신 5등급제니까 높은 등급을 맞아야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신 5등급제입니다. 그럼 얘가 이제 뭐가 어떻게 바뀌었냐? 일단 그 고등학교 2학년 전에는 1등급이 4%였고요. 2등급이 11%였어요. 근데 이제 우리 이제 아이들이 맞이할 때는 1등급이 10%고 2등급이 34%. 그러니까 이제 결국 1등급을 맞으면 10% 안에 드는 겁니다. 그럼 제가 이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10%에 상위 10%입니다. 잘한 겁니까? 잘한 거예요. 아니 세상에 뭐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모든 과목을 10% 안에 들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뒤에도 이제 말씀드릴 건데 이제 제가 너무 성적을 보여드리면 이제 좀
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객관적인 사실이니까 10% 안에 들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수치적으로 10%가 어떤 의미냐를 보시면 이제 사실 이제 뭐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역시 챗GPT한테 물어보니까 2013년생이 지금 43만 6,500명이래요. 어쨌든 제가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냥 40만 명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40만 명의 10%는 4만 명입니다. 맞죠? 그럼 이제 저는 지금 이제 학교 성적을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혹시 잘 모르시는 어머님들을 위해서 수시가 있고 정시가 있죠. 수시는 뭐죠? 학교 성적으로 대학 가는 겁니다. 정시는 그냥 수능 보는 겁니다. 수능 잘 보는 거니까 뭐 이거는 뭐 우리랑 좀 상관이 없는 것 같고 일단은 수시에서 서울 상위 15개 대학 2023년, 24년 명수가 그러니까 상위 15개 대학이요. 2만 7천 명 정도 됩니까? 한 3만 명 조금 안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빠진 숫자가 뭐냐면 의대, 약대, 치대, 한의대, 수의대 여기가 이제 합치면 물론 이제 지금 이제 또 뭐 제가 정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정부가 바뀌면서 뭐 인원이 늘어나네 많이. 근데 어쨌든 2025년 기준으로 수시로 뽑는 인원이 4,000명 정도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서울 상위 15개 대학 2,700명 플러스 저희가 말한 소위 의치 계열 그쪽 합치면 한 3만 1,000명 되네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상위 10% 안에 들어도요. 저 정원이 넘어요. 그럼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이게 좀 어린 친구들한테 뭐 가끔 이런 말 얘기합니다. 정말. 뭐냐면 좀 미안한 얘기지만 10% 안에 드는 건 기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는 제가 겁을 주려고 불안감을 절대 게 아니고요. 그냥 수치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10% 안에 드는 거 이제 고등학교 가면 어떠냐? 예, 여기 바로 나와 있는데 뭐냐면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제 배재고, 광문고, 한영고인데 이제 배재고는요. 이제 여기 뭐 사실 강동뿐만 아니라 지역 명문 학교 있지 않습니까? 수학 같은 경우는 1등급 커트라인이 100점이에요. 100점 맞아 1등급이에요. 네, 2등급 커트라인 91.7입니다. 물론 이제 뭐 배재고 같은 경우에는 꼭 뭐 저기 학생부 종합이나 뭐 이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꼭 성적만 치부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그냥 성적만 놓고 보면 광문고도 84점이거든요. 1등 커트라인이. 그다음 이제 한영고는 이제 84에서 88로 추정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 보통 고등학교 시험 문제가 한 23, 4문제 정도 되겠죠. 그 중에 3개가 킬러 문항일 겁니다. 그럼 이제 항상 이제 제가 이제 우리 어린 친구들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마음가짐을 좀 강하게 먹어라. 기준을 높여라고 항상 말하거든요. 우리 친구들 아마 그러지 않나? 이제 학원 갔다 오면 가방 확 집어던지면서 엄마 과일 깎아와 이러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 기준을 높여라. 뭐냐면 20문제 중에서요 한 17, 8문제는 다 맞아야 돼요. 왜냐면 이제 결국 그 3문제, 4문제에서 킬러 문항, 그 등급을 가른 문항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1등급 안에 드는 게 쉽냐 어렵냐? 어렵습니다. 이래서. 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대학에서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대응할까? 대학도 당연히 대응을 하겠죠. 대학 보시면 뭐 이렇게 됩니다. 뭐 이제 학교 성적만으로는 이미 너무 많아. 그러니까 뭐 수능 최저도 보고 뭐 면접도 보고 뭐 논술도 보고 이럽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혹시 의치 계열을 생각하시는 어머님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의치의 계열은 다 봅니다. 아마. 일단 학생부 성적도 좋아야 되고요. 수능 최저도 맞춰야 되고요. 면접도 봅니다. 다 봐요, 다 막.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첫 번째 변화하는 입시 제도에서는 기준을 높여야 됩니다. 아이가 그러니까 이제 기준을 높인다는 말은 뭐냐면 이제 어릴 때 공부 습관을 잘 잡아야 돼요, 정말로. 그렇지 않으면 고등학교 가서 사실 너무 빡세요. 우리나라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 수학은 왜 어려울까? 그러니까 이제 그럼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제 공부를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근데 사실 이제 제가 이제 이것도 정말 놀라운데 제가 이제 챗GPT에서 이제 좀 뭐 돈을 내고 쓰는 그 버전을 하고 있는데 정말 공부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내가 잘 설명하면 어떡할까라고 물어봤어요. 놀라운 비유를 하는데 살 빼는 거랑 똑같대요. 무슨 말이냐? 어떻게 하는지 다 알아요. 살 빼는 거 어떻게 하는지 다 압니다, 우리. 공부 잘하는 거 다 알아요. 아니 뭐 저한테만 설명해 받겠습니까? 아니 뭐 저기 뭐 다른 뭐 좋은 수학 학원들 많잖아요. 다
다 알아요, 다. 근데 이제 굳이 또 한번 설명해 드리는 거죠. 뭐냐면 연역적 사고랑 균합적 사고인데 결론은 뭐냐면 수학은 사실 이제 단계별 과목이잖아요. 그러니까 빠진 곳이 있으면 안 된다 이건데 뭐냐 이게 이제 뭐 사실 이제 중등뿐 아니라 어차피 이제 고등까지 이제 연동이 되면 이게 고등학교 1학년 수학 내용이고 고등학교 2학년 수학 내용이고 이제 고3 수학 내용이죠. 뭐 이렇게 다 이렇게 쭉 이렇게 연동이 되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연역적 사고가 뭐냐면 이런 거죠. 우리 친구가 중학교 때 뭐 예를 들면 함수나 이런 거 공부를 안 했어요. 그럼 이제 공통수학 원에서 여기 방정식, 부등식을 결국 이제 함수 관점으로 이렇게 해석하는데 여기서 이제 애가 이제 비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나는 안 되는구나.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가면 공통수학 2겠죠? 그럼 이제 함수와 그래프에서 또 한 번 좌절을 느낄 거예요. 안 되는구나. 이미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함수, 그럼 이제 여기에서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수학이죠. 삼각함수랑 지수로감수 안 되겠죠? 당연히 그러면 이제 결국 이제 함수를 갖다가 해석하는 게 이제 미분적분이잖아요. 미적분에서 안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나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이렇게 뭐 웃으면서 말씀드리는데 사실 제가 현장에서 수업할 때는 정말 속이 터지거든요. 야, 이거 모르면 안 된다. 근데 제가 웃으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아직 어린 학부모님들이라서 시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꼭 채우셔야 됩니다, 이거. 그러니까 빈대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왜냐면 다 학생마다 다르잖아요. 학생마다 다르고 또 어떤 친구는 도형이 강한데 어떤 친구는 뭐 함수 그래프가 약하고 뭐 아무튼 뭐 정말 아이들마다 정말 다 다르거든요. 어쨌든 아이들마다 그 빈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무조건 채우셔야 됩니다, 여기서.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만약에 뭐 혹시 과거 영재고를 생각하시는 어머님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KMO 같은 걸 준비하면 KMO 기출문제 이게 1번 기출문제입니다. 이거 어떻게 나오냐? 뭐 구하라 한 다음에 이 문제 하나에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내용 알아야 되고요. 중학교 3학년 2차 함수, 2차 방정식 알아야 되고요.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절대값 방정식 알아야 되고 중3 근형 공식 알아야 돼요. 다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어려워질수록 저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뭐 KMO 이건 경시잖아. 이거 우리 애는 과거 영재고 안 갈 건데. 그러면 이제 수능은 어떻게 나오냐? 똑같아요. 이게 수능 이제 그 29번이니까 보통 좀 킬러 문항이죠. 보통 이제 30번, 29번, 22번 요런 게 이제 킬러 문항인데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적분 2 고등학교 3학년 그렇죠. 고3 미적분 그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다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하나라도 모르면 이 문제를 못 풀게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한 연역적 사고, 그러니까 비어있는 부분이 있으면 안 됩니다. 수학은 특히. 네.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뭐라고 이게 소위 말해서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수포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학생이 포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해도 안 될 것, 이미 앞에 모르는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수포자가 나오는 건데 어쨌든 어리면 근데 또 반대로 해석합니다. 저는 그런데 어릴 때 공부 습관이 잘 잡혀 있으면 제가 좀 이런 말씀 드리긴 좀 그렇지만 절반은 경쟁자가 아니에요. 다 포기돼 있습니다. 고등학교 가면 거의 아마 절반 정도는 수포거든요. 그러니까 해도 뭐 자기 딴에는 되게 잘한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모의고사 4점짜리 나오면 그냥 약간 뭐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냐면 어리니까 어릴 때 잘 닦아놔야 됩니다. 그러면 그냥 그렇게 어릴 때 잘 닦아놓으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가서 그렇게 급하지도 않아요. 그렇게 잘하면 돼요. 근데 이제 이게 비어있으면 제가 학생 입장이라도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연속수 사고, 그러니까 비어있는 곳이 있으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이건 이제 제가 이제 저희 학원에서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이제 우리 학원,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하냐.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살 빼는 거랑 똑같아요. 비어있는 데가 있으면 일단 비어있는 걸 확인해야 되잖아요. 시험 봐야 됩니다. 시험 봐서 이제 이것도 이제 저희 학원에서 이제 요즘은 AI 프로그램이 너무 잘 돼 있어갖고 이 아이가 어느 단원에 어디가 비어있는지 정답률이 어디인지 다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주기마다 저희 학원 같은 거 이제 2주에 한 번씩 이런 시험을 보고 요런 리포트를 다 부모님들한테 발송합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어디가 비어있어요. 그리고 어머님도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야 애한테 이렇게 한마디 해도 효과가 있지.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잖아. 이렇게 하면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2주마다 한 번씩 시험을 보고 리포트를 발송하고요. 확인을 하고 다음에 이제 학생마다 그 실력이랑 그게 다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렇게 시험을 본 다음에 오답 학습지를 만들어서 그 학생에 맞는 그 학생의 그 실력과 당연히 모르는 부분 있죠. 그거에 맞는 개별 커스텀 교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채워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고, 다음에 이제 이거는 사실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추천드리진 않는데, 어머님들께서는 그런 분도 있으십니다. 뭐냐면 이제 저희는 이제 정규 수업을 하고 피드백 카페에서 공부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애가 너무 놀았어, 솔직히. 그러니까 아니면 이제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난 선행을 빨리 가고 싶어. 그럼 추가 부스터 수업이라고 갖고 주말반에 따로 불러갖고 1대1 수업도 가능합니다. 어쨌든 뭐 저는 이것까지 추천하진 않는데, 어쨌든 결론은 빠진 곳이 있으면 안 됩니다. 결론은 그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한 가지 더 이제 학생들한테 항상 학생들한테 말하는 건데, 기준을 높여야 됩니다. 나는 이제 등급 가르는 문제만 틀린다. 그러니까 역시 입시적으로만 보면 뭐 이렇게 기준을 좀 높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제 연역적 사고였고요.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귀납적 사고입니다. 귀납적 사고는 뭐냐면, 잠시만요. 귀납적 사고는 말 그대로 이제 바로 그냥 문제 보여드리는 게 좋을 텐데, 이제 보시면 이제 귀납적 사고에서 요거 둘 다 이제 수능 기출 문제거든요. 이게 이제 뭐 추론 능력 측정이라고 하죠. 수능에서. 보시면 이제 뭐 문제를 그냥 잠깐 살펴보면 1번, 2번, 3번 이렇게 있고, 뭐 결론은 그림 6번에 적혀 있는 모든 숫자의 합을 구해봐 이겁니다. 그럼 이제 정말 놀라운 애가 있는데, 어떤 친구는 저걸 다 6번까지 그리는 애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풀라는 게 아니죠, 저거. 뭐냐면 이 상황에 맞는 규칙을 찾아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암기로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어떤 규칙의 문제가 나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럼 뭐냐, 추론 능력, 귀납적 사고 능력을 길러야 됩니다. 문제를 읽고, 아, 이거 뭐지? 자기가 직접 손으로 써가면서, 아, 이런 규칙이구나. 이걸 찾아내는 겁니다. 요게 수능에서 킬러 문항이거든요. 보시면, 예, 요게 이제 2024년 22번입니다. 이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22번과 30번이 킬러 문항입니다. 그게 그 두 문제가 가장 어렵거든요. 보시면 이제 여기서 그 22번에서 뭐 이거 이렇게 한 다음에 구해라 이겁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풀어야 되냐? 절대 암기나 그런 거 풀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되냐? 최고차의 개수가 이게 3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뭐냐면 다 그려봐야 돼요. 그려봐서 이거 아예 안 되네. 그러니까 이 문제 조건에 안 맞네. 이렇게 그려볼까? 이 문제 조건에 안 맞네. 저거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 이렇게 그려볼까? 이렇게 그려서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킬러 문항이에요. 절대 암기로 안 돼요. 학생이 직접 손으로 써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수능은 결국에 이제 그냥 단순히 뭐 많은 문제 풀었어 이걸 측정하는 게 아니고 사고력을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학생이 직접 그려가면서 해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귀납적 사고. 그다음에 이제 뭐 요 인근 지역 기출 문제를 갖고 왔는데 뭐 그냥 뭐 예를 들면 뭐 2025년 뭐 광무가 기출 문제를 보면 뭐 Z가 이렇게 생겼고 이거 해서 Z 50 곱하기 Z 50 제곱 그래서 A, B값 구하 이거잖아요. 그럼 저거 진짜 50 제곱 하라는 소리 아닙니다. 규칙 찾으라는 거죠. 네, 찾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중학교 수학이랑 완전 다른 거예요. 중학교 수학 때는 사실 그러니까 중학교 때 성적이 잘 나오는 아이랑 그렇지 않은 아이랑 차이가 뭐냐면 중학교 때는 기출문제 이만큼 주고서 시험 대비 때 너 이제 집에 못 간다 다 풀어 하면은 성적이 나와요. 근데 고등학교 때는 어떤 규칙이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자기가 연습해야 돼요. 그래서 요게 이제 중학교 때 우리 애 장난 아니었는데 고등학교 때 장난 됐어요 라는 애가 이제 이런 훈련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런 훈련을 꼭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게 저희 학원에서 뭐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뭐냐? 학생이 공부해야 됩니다. 살 빼는 거랑 똑같아요. 적게 먹고 운동해야 됩니다. 네. 술 끊고요. 네. 똑같아요. 학생이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적어야 됩니다. 적어야 돼. 간혹 가다 이제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저는 암기가 편한데, 암산이 편한데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안 됩니다. 적어야 돼요. 적어야 됩니다. 최대한 적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초중 때 이런 습관이 고등 때 가면은 하나하나 푸는 습관이 되겠죠. 네. 이렇게 습관을 잘 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설명한 두 번째 이제 수학은 왜 어려울까 그 얘기였고요. 세 번째는 이제 모의고사 얘기인데요. 사실 이제 모의고사 기출 모의고사를 풀자 이거는 뭐냐면 너무나도 뭐 그러니까 결국 심화학습하자 이겁니다. 근데 심화학습하자 요 이유를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 요겁니다. 보시면 이게 원래 얘가 나오고 얘가 짜잔 나와야 되는 건데 보시면 이게 2022년 한영고 기출문제였고 그러니까 요게 2022년이랑 2023년도 기출문제입니다. 보시면 정말 놀랍지 않나요? 요거 요 문제는 어떠죠? 똑같습니다. 숫자 안 바뀌었어요. 정말로. 숫자 안 바뀌고 똑같아요. 정말로. 근데 도대체 이 문제는 어디서 나온 거야? 라고 보니까 2022년 학력평가 21번 기출문제입니다. 여기서 21번은 바뀐 교육과정 전에서는 21번과 30번이 킬러 문항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모의고사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21번, 30번이 킬러 문항이니까 결국 결국 요 문제를 풀려면은 뭐 기억, 니은, 디귿을 해야 풀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 똑같은 문제예요. 그럼 뭐냐? 모의고사 풀어야 됩니다. 뭐 그런 거 있죠. 뭐 블랙라벨이니 일품이니 뭐 다 좋아요. 정말로. 모의고사 풀어야 됩니다. 네. 왜냐면 학교 선생님도 이게 예를 들면 자기가 등급을 가르는 문제를 냈는데 그 문제가 잘못 출제 오류가 나면 다시 시험 봐야 되고 요즘 이제 또 학부모님들도 컴플레인 겁내 받잖아요. 다음에 고등학교는 민감하죠, 되게. 왜냐면 등급이 너무 그러니까 뭐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도 그런 위험을 지고 싶어 하지 않아요. 모의고사 냅니다. 네. 그래서 모의고사를 꼭 풀어야 된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저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지금 수업하고 있고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애들 수업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똑같아요. 시험.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기출 모의고사 풀이에 대해서 요것도 모의고사 문제거든요. 근데 배제고랑 성덕고가 똑같아요. 문제가. 그러니까 배제랑 성덕이랑 다른 게 하나가 있는데 뭐가 달랐냐면 제가 어느 학교까지인 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림이 있고 없고 차이가 있었습니다. 네, 숫자까지 똑같았어요. 정말로.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 친구들이 이제 이렇게 풀죠. 그러니까 얘는 어차피 모의고사 문제니까 풀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맞죠? 왜냐면 이제 어차피 모의고사 문제니까 그 해당 교육청에서 풀이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풀이를 쫙 썼습니다. 이렇게 풀이를 쫙. 근데 만약에 이제 고등학교, 아니, 중학교 애가 이렇게 풀었습니다. 그럼 칭찬하겠죠. 잘했다. 근데 고등학교 1학년 곧 중간고사 볼 애가 이렇게 풀었습니다. 어떻죠? 안 됩니다. 시간이 없어요. 왜냐면 모의고사는 100분이고 학교 시험은 50분이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모의고사 4점짜리를 학교 시험에 내는 것 자체가 좀 잘못됐다고 봐요. 왜냐면 시간 내에 풀 수 없는 시험인지 확률이 높거든요. 뭐 어쨌든. 그럼 이제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 여기가 뭐 이미 뭐 혹시 알고 계신 분은 아시겠지만 요 이참수는 선대칭 함수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x는 1이에요. x는 1이라 선대칭 함수고 이 간격이 최대값, 최소값이 2니까 얘가 대칭이니까 뭐 대충 여기쯤이 둘 다 2야. 그러면은 뭐 여기쯤 알파가 있고 여기쯤 베타가 있겠네?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 중간으로 나누면 1이겠네? 아, 그래서 답이 2구나. 그래서 답이 2입니다.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1등급이 정말 나오고 싶으면 모의고사 정도는 압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기준을 높이셔야 됩니다. 아, 선생님 모의고사 30분 풀었어요. 기본입니다. 아, 그러면 이론에는 고등학교 2학년 되면 뭐합니까? 논술 준비하셔야죠. 그러니까 역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말 상위권 대학을 가고 싶다면, 왜냐면 결국 이제 수능 최저뿐만 아니라 면접도 준비하기 때문에 요즘 만약에 정말 의대를 가야 되겠다. 면접 볼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뭐냐면 그럼 이제 면접 문제들을 보면 정말 살벌하거든요. 네, 근데 그러니까 이제 또 제가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면접하십시오. 이 말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아이의 목표에 맞게 준비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도 막 과도한 사교육은 별로. 왜냐면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요. 이게 사실 이 정도 문제 푸는 것도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이제 제가 모의고사 기출문제에서 요거에서 모의고사를 풀자.
그럼 이제 학습법은 뭐냐? 뭐 사실 뭐 이거에 대한 학습법은 아이가 잘하면 계속 기준을 높여서 공부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아이가 뭐 공통수학 1, 2 선행을 했고 이 아이가 와 센 정도는 뭐 무난히 풀어. 그럼 당연히 더 어려운 문제 계속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뭐 우리 아이가 예를 들면 뭐 선행을 다 끝났어. 그러면은 선행 다 끝났으니까 뭐 놀자 이게 아니라 어려운 문제를 계속 풀어야 됩니다. 계속. 네. 이게 사실 좀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가 조금 그렇긴 한데 계속 공부해야 됩니다. 특히 수학은.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네. 어쨌든 저는 지금까지 수학을 수업하고 있는 임재석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메리트 수학 서민영어학원 원장 김혜영입니다. 네. 제가 마지막 순서를 담당하게 되었고, 이제 저희 임무원장님께서 수학 말씀해 주셨고, 저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 지역에서 18년 차 지금 영어랑 수학을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 이제 이 강동 지역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지금 항상 매해 체감하고 있는 원장으로서 학원이 계속 달라져야 되고, 계속 변해야 되고, 우리 학생들 진짜 지름길로 안내를 해야 저희 학원에서 원하는 건 저희가 정말 마지막에 뒤에 현수막을 크게 걸어서 우리 학생이 여기 붙었습니다. 요거를 정말 보여주고 싶은 게 저희의 가장 큰 목표고 보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될까를 항상 고민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서울 아카데미하고 저희 메리트 교육이 같이 연합을 하게 되고, 각 학원마다 특징적으로 잘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중점적으로 살려서 이 지역에서 상위권을 정말 만들어보자, 이 목표를 통해서 저희가 지금 연합을 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영어과 같은 경우는 이 요즘 최근에 들어서 달라지는 양상이 좀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과목들도 많이 변화하고 있긴 한데 영어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라고 보여지는데 요즘 들어서 좀 달라지는 게 AI 때문에 달라지는 폭이 좀 커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어떻게 우리 중학교 1학년 어머니들이 되게 많이 신청해 주셨더라고요. 실은 저희 재원생 어머니들은 많이 신청을 안 하셨고 비재원 어머니들께서 더 많이 해주셔서 정말 정보가 궁금하셔서 이 자리에 일부러 이 바쁜 시간에 와주신 거기 때문에 정말 이 입시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정말 잘 정제된 정보를 드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영어과 설명을 먼저 드리면 저희 서민영어학원은 일단 그냥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라고 하면 그냥 고등을 완성하는 영어 전문학원이다 라고 그냥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방대한 이런 거 아니고 그냥 우리는 한국형 입시를 한 번에 가고 싶다. 그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이 자료를 같이 만들어 봤는데, 교육부 방침으로 이번에 변화하는 입시에 이제 딱 이 노란색 포인트에 보이시죠? 어머니? 글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월마다 여기 영어관, 서울 아카데미 조희석 원장님하고도 선생님들하고 다 같이 커리웨이를 하고 중등 라인 교재도 같이 다 설정을 하고 진도 커리도 같이 짜거든요. 근데 교육부 방침에 작년에 봤을 때 그 빨간 글씨를 보면 배운 내용의 단순한 확인에서 탈피해서 학생이 학습한 영어 지식과 기술을 활용해서 새로운 상황에서 어떻게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 그 역량을 평가하겠다. 그리고 실제적이고 새로운 맥락과 상황을 제시해서 학생이 그 영어 수행하는 능력을 평가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이 발표가 처음 나왔을 때 이게 무슨 말이야, 크게 달라지는 게 없겠지 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지금 교육부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거는 인풋보다는 아웃풋, 말하고 쓰고 제시하는 영역을 강조하겠다라는 게 가장 큰 변화거든요. 그래서 말하는 건 수행평가로 갈 것 같고, 쓰기는 서술형이 강화될 것 같고, 제시하기가 뭐지?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큰 의미를 두지는 않았어요. 근데 작년 1년에 고등 이 지역에 내신 트렌드가 바뀐 거 보니까 저희가 딱, 이거구나. 이 표현이 정말 다 들어맞네. 라는 거를 저희가 지금 느낀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냐. 일단은 수행평가랑 서논술형 평가가 기존 40%에서 60%로 지금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수행평가도 잘 챙겨야 돼요. 고등학교 가서도.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조금 더 도드라지는 표현이 뭐냐면 생소한 외부 지문이 나오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고등학교의 모의고사 기반으로 해서 그게 변형이 돼서 내신에 출제됐는데 지금 아이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지문이 나와요. 그래서 이 지문에 모의고사 지문에 뭐 거북이라는 걸 가지고 표현을 했으면 그거에 연계된 완전 새로운 지문이 출제해서 그 문단의 연관성을 찾게 하는 문장들이 나오는 거예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처음
처음 본 지문을 해석해야 되는 거죠. 중등부가 영어는 우리 아이가 항상 100점이고 90점 아래가 없었었는데 왜 한영고 가서 3등급이냐? 어머니가 그 질문을 제일 많이 하시거든요. 다른 거예요. 중등은 암기로 가능해요. 성실함으로 극복이 되는데 고등부는 그 지역을 벗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태어나 처음 본 지문과 단어들을 해석해야 되고 거기에 틀린 거를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막히는 현상이 더 많이 도드라지는 거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외부 지문이 어떻게 해서 나왔지라고 보니까 어제 조희석 원장님하고도 저희가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학교 선생님들이 AI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활용해서 이 지문을 AI에 연관된 거로 만들어줘. 그래서 그 지문으로 출제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AI를 내신의 출제를 도입할 걸 그걸 영어에서 써먹을 거라는 생각 자체를 해본 적이 없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외부 지문이 방대하게 확장이 되고 아이들이 그거에 대응하기에는 너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내린 결론은 이렇게 영리해지고 AI가 뭐 알아서 외부 지문을 계속 만들어내고 출제가 된다면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거는 성실함도 아니야. 이거는 진짜 우리가 순수 실력을 쌓는 수밖에 없겠다. 근데 그거에서 나오는 어려움이 지금 독해 지문이 올라가는 그게 지금 실질적으로 반영이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플러스 예상하지 못한 문장, 단어에 몇 개를 주고 그냥 순수 서술형으로 그 문장을 표현해야 되는 서술형의 난이도가 같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중등부는 실은 본문 내에서 암기를 통해서 서술형을 쓰면 되는데 고등은 몇 개 단어를 주고 그 문장을 써내라고 했을 때 그걸 완벽하게 써내지 못하는 경우에는 감점이 그냥 다 틀려버리는 거기 때문에요. 거기에서 오는 타격이 굉장히 심한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시면 25년도 1학기 기말고사 우리 조희석 원장님께서 분석해 주신 광문고 시험인데요. 빈칸 추론, 외부 지문, 서술형입니다. 광문에서 보면 요지 완성에서 서술형이 무려 8점짜리가 하나 잡혀 있고요. 5점, 5점, 4점, 4점, 8점이에요. 그러니까 서술형에서 하나 틀리면 이제 등급이 뚝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위에 객관식은 2.1, 2.6 이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서술형이 지금 중요해진 거고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이들이 써낼 수 있는 능력치가 지금 갖춰져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또 상일여고를 한번 보면요. 상일여고, 명일여고는 여고의 특성상 십몇 년 전부터 명일여고, 상일여고는 항상 영어가 제일 어려운 학교에 들어갔어요. 여고들이 대부분 영어가 어려워요. 근데 그 중에서도 서술형이 어려운 게 상일여고, 명일여고였거든요. 근데 여전히 상일여고는 지금 서술형, 주관식 비율이 높고 그리고 문법어법성을 판단하는 문항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상일여고는 진짜 좀 우리 여학생들이 원하지 않아도 가게 되는 학교여서 그렇기는 한데 영어의 준비가 좀 더 철저해야 돼요. 예. 그리고 특히 서술형이 어렵다. 어법 관련 문항이 많다라고 보시면 되고 한영고입니다. 한영고가 가장 가고 싶어하는 학교 1위는 한영고인데 한영고가 수학은 그래도 어떻게든 해볼 만해. 근데 영어가 양이 너무 방대해서 뭐 타학교 곱하기 3배, 지문의 양이 막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한영고도 역시 어려운 학교가 영어에서 여전히 어려움을 차지하고 있고 이제 1학기이긴 하지만 시험 체감 난이도가 매우 어려움이라고 저희 선생님이 표현을 해주셨는데 왜 어렵냐 그럼 외부 지문이 7개나 나왔어요. 가장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항상 독해 뭐 이렇게 나온다는 지문 정해진 거 안에서 정말 100개의 지문이면 100개의 지문을 정말 성실하게 극복하는 친구들이 있었었는데 그거 아닌 게 7문제 나와버리니까 멘붕이 와버린 거예요. 이게 뭐야? 처음 본 문장에서 뭐 일치하지 않는 거, 뭐 어떤 거를 찾아내라 이런 모양이 나오니까 이제 영어가 어렵다는 게 한영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어려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변화의 트렌드에 맞춰서 저희가 지금 중학교에서 영어를 우리가 학원을 다니는 이유는 저는 실은 솔직히 초등학교에 우리 어학원도 있고 영어 도서관도 있고 다 근데 영어는 결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배우느냐에 따라서 다 이렇게 각자의 영역들이 있고 방식이 있겠지만 근데 저는 그냥 근본적으로 봤을 때에는 그냥 고등학교에 가서 영어는 중1에만 다니고 거기에서 1등급이 나오고 나머지 시간에 국어학원에 가고 수학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코스 안에 들어오려면 영어가 그럼 굉장히 중학교 때 많이 돼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중학교 영어 내신 대비를 하면 내신하는 시간이 정말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학교 시험도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잘 극복해 나가면서 갈 수 있는가 이제 이걸 항상 이제 고민하고 연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고등 영어는 일단은 어머니들이 이제 저희한테 중등부 어머니들 항상 그 얘기하세요. 수능에서는 문법이 한 문제밖에 안 나오는데
어느 학원에서도 문법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을 한다. 근데 왜 문법이 중요하죠? 수능은 한 문제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수능에서는 한 문제지만 여기가 그 수능에 나오는 그 모의고사를 기반한 문단들을 가지고 내신에서 출제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신에서 그걸 끌고 와서 출제할 때는 여기 보시면 수능 영어 오답률 1위에서 5위가 빈칸 추론, 간접 쓰기, 순서 배열, 문장 삽입, 어휘와 어법 문제입니다. 거의 문법성 문항들이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그 부분에서 등급이 갈린다라고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냥 단순히 수능을 생각하는 거가 아니라 거기에서 나오는 내신의 등급을 생각한다면 정확한 해석, 그 다음에 정말 정확하게 쓸 수 있는 능력, 요것들을 갖추게 하는 걸 중학교에서 완성을 시켜야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암기로 극복이 중등부는 돼요. 그런 게 없어도 영어 실력이 커버가 돼요. 90점 이상 가는 이유는 시험 범위가 약 100문장 정도예요. 100문장 정도면 한 3주 앉혀놓고 왁 시키면은 진짜 다 외우거든요, 아이들이. 근데 고등은 500개에서 600문장 정도예요. 그러니까 암기가 안 되는 거고 그마저도 변형이 돼서 출제하기 때문에 암기로도 대응이 안 되는 지점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다. 그리고 점점 학교 선생님들도 똑똑해져서 AI를 기반해서 외부 지문을 변형해서 일으켜서 끌고 오기 때문에 아이들이 정말 실질적으로 무언가를 정확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치를 갖추지 않으면 영어가 믿는 과목이었다가 이제 고등학교 가서 헉 하는 과목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고등학교에 가서 우리가 1등급을 영어를 만들려면 어떻게 플랜을 짜야 될까? 이거는 순수히 그냥 학생 개인별 그런 역량을 따지지 않고요. 저희가 이제 역순으로 계산한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에서 1등급이 나와야 돼. 그럼 얘는 중2, 3 때 뭘 해야 되고 중1 때 뭘 해야 되고 요거를 계산해보면 초등학교 6학년까지는 중학교 1학년이든 2학년까지에 대한 문법에 대한 과정을 완성을 시켜야 되고 중1, 2때까지는 수학에서 마치 선행하듯이요. 중학교 전과정에 대한 문법이 완성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중학교 3학 1학기가 되면 그때는 수능 독해랑 이제 고등 어법이라 그러죠. 문법이 아니라 어법을 배워서 숙지를 시키는 단계에 와야 되고 3학년 2학기가 됐을 때에는 이때는 내신이 없거든요. 그래서 빨리 끝나요. 이때는 빨리 고등부에 다 내신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냥 모의고사 수능 독해, 수능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이 지역 내신 출제 문항들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학교 발표가 나고 4월에 중간고사 봤을 때 1등급을 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가면 영어는 대부분이 다 중1회를 다녀요. 그리고 영어에 투자할 시간이 생각보다 엄청 없어요. 그래서 미리 시험을 다 경험을 하게 해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순서대로 전략이 짜여져 있어야 되는데, 먼저 일단 초등부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 초등 같은 경우는 이제 레벨별로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형성을 해놨거든요. 꼭 이렇게 레벨에 다 들어오면 제일 좋지만, 지금부터 끌어당길 수 있는 친구를 당겨야 되겠죠. 그래서 중학교 1학년이나 2학년 정도의 그래머와 그래머만 배워서는 안 되고요. 이제 같이 쓰는 영역이 같이 들어가야 돼요. 반드시. 뭐 투부정사가 뭐야? 그러면은 명사적 용법 막 얘기해요. 써봐. 막 쓸 수 있는 친구들 거의 열에 한 명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문법은 배웠으면 문장으로 쓸 수 있는 거를 같이 매칭해서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등부 같은 경우는 중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는 그래도 2학년 때는 중3 과정을 언저리 올라올 수 있는 상태에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땡겨가지고. 예, 그리고 지름길로 안내를 해줘야 되겠죠, 우리 친구들한테. 그래서 이게 이제 샘플로 저희가 지금 중학교 2학년 진도계획표예요. 그래서 2학년이 레벨링이 되어 있고, 요 안에 지금 뭐가 들어가느냐 보시면, 라이팅과 문법이 다 같이 세트로 묶여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코스 안에 어느 정도 들어오게끔 계속 푸시를 해서 저희가 저희 재원생은 늦어도 3학년 2학기 11월 안에는 어법이라는 과제가 한 권은 이상 끝날 수 있는 코스에 다 들어오게 해요. 그래서 방학 때 특강을 붙이든 주말반을 어떻게 하든 이 코스에 들어올 수 있는 거를 이제 저희가 목표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원의 특징인데요. 초중학원과 초중고가 다 있는 학원도 좀 다르고요. 고등부는 전문관으로 가야 되고요. 초중은 거기에서 고등 커리를 완성시키는 걸 목표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3학년 1학기까지 충실하게 커리를 잘 타게 하고 11월이 되면 여기 전문 우리 한 광문고 100명씩 수업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이 직접 수업에 들어오셔서 주 1회 내신 수업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래서 3학 2학기 때는 문법 독해 수업도 하지만 1회는 이 지역 내신
문제를 직접 풀어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시험이 나오고 이 문제가 어떻게 변형되는지 중학교 때하고 뭐가 다른지를 아이들이 체험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영어를 조금 더, 영역은 좀 영어가 더 다양해서 어려워요. 수학 같은 경우는 그냥 중학교 1학년 선에 2학년 선에 이렇게 뚝뚝 자르면 되는데 영어는 이제 영역이 쫙 세분화되다 보니까 레벨을 이렇게 테스트를 봐도 반배 정하기가 어려울 때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이 지금부터 요거를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 아, 이렇게 배워야 되는구나. 요 정도 과정을 해야 되는구나. 영역별로는 이게 중요하구나. 이렇게 해야 기준이 설 거고 학원을 선택하더라도 그 기준에 맞춰서 선택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독해 같은 경우를 보시면 독해책도 엄청 많이 막 3권씩 푸는 학원도 있고요. 막 숙제량이 어마무시 많은 학교 있는데 우리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과제를 막 3시간 반처리 주면 그걸 커버할 수 있는 친구들이 저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핵심적인 교재들을 완벽하게 하게 하는 거죠. 여러 권 푸는 거 말고 한 권 완벽하게 풀어. 그게 뭐냐? 수능을 위해서는 토플 교재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참신한 여러 가지 지문들, 과학에 베이스된 거, 어디에 베이스된 거 이런 지문들을 다 골고루 맛보게 해야 되고 그 다음 독해책은 가급적 이 지역에 부교재로 제일 많이 쓰는 게 올림포스 교재거든요. 아마 이게 바뀌면 저희도 같이 바꿀 거예요. 독해 교재는 이미 여기서 선행을 한 바퀴 하고 올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광문이든 한영이든 독해 부교재로 학교 수업에서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책을 저희는 중3, 중2 아이들이 미리 한 번을 다 떼어보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교재들을 풀 때에도 그냥 풀어서 맞췄다가 아니고 직독직해를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정확한 해석. 가장 저희가 고등부 선생님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학생이 그냥 쓱 하고 다 읽었어요. 다 했어요. 지문이 보면 깨끗해요. 레벨 테스트 보면 이런 끊어읽기 표시가 하나도 없이 답만 착착착 있는 친구들을 보면 아, 이 친구는 위험하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정확한 해석을 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느낌으로 풀어서 이것 맞췄는데 어려워지면 틀릴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친구들은 다 끊어읽는 거. 주어 찾고 어느 거 찾고 해서 구문을 정확하게 배울 수 있는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법으로 보면 이제 문법은 이제 초, 중등 학원에서는 뭐 인사이드 그래머 1, 2, 3 여기까지만 하고 졸업을 시켜요. 근데 그게 문제가 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문법은 단편적인 거예요. 뭐 형용사, 명사, 품사 뭐 이런 거를 배우는 거고 그거들을 다 조각조각을 배우고 나서 큰 지문 안에서 통합적으로 된 게 어법이거든요. 그걸 반드시 끝내야 돼요. 그걸 안 끝내고 고등부 올라온 친구들이 고등학교 가서 이제 멘붕이 오는 시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이 항상 생각하시는 건 문법 교재는 1, 2,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있을 거예요. 수학처럼 어느 출판사든. 그 다음에 꼭 있다. 어법 그 스타트든 어법 다지거든 그 어법에 관련된 그런 도서를 반드시 한 권을 끝내고 고등부에 올려보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 또한 오답 노트나 여러 가지 테스트를 통해서 여러 번 레이어드를 해야 실력이 쌓이도록 하겠죠.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그래서 라이팅이라는 3교시 영역을 따로 그래서 두게 되었어요. 그래서 보통은 학원이 이제 뭐 2시간 20분짜리 수업을 화목반을 하게 되면 문법 1시간, 독해 1시간 이렇게 하고 이제 귀가를 하는데 저희는 문법 1시간, 독해 1시간, 라이팅 1시간이에요. 라이팅은 숙제로 나가는 게 아니고 오늘 수업에서 선생님이 문법책으로 동명사를 가르치면 그 동명사편 라이팅을 쓰고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집에 가다 다 까먹으니까. 집에 가서 오늘 수학 숙제 하면서 영어 문법 배운 거 싹 까먹고 보통 라이팅 교재가 숙제로 나가면 거의 다 별표를 쳐오던가 아니면 거의 대부분 틀려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바로 답 배웠을 때 바로 습득을 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휘에서도 예전 같았으면 저희도 실은 그랬어요. 단어상에 단어 암기 개수들이 이제 쭉 반마다 있는데 이 반을 외우고 제시 기준 몇 점, 몇 개 통과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유의어, 반의어. 그 다음 이 뜻이 여러 가지 파생되는 거. 왜냐하면 단어 변형이 지금 많이 되고 있어서 단어 뜻을 하나만 외워서 대응이 안 되는 경우들이 이제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희가 단어 교재를 한 바퀴 돌렸을 때는 단어 뜻을 일단 하나만 써도 통과해 주는데 똑같은 단어 교재를 2번 반복했을 때는 단어 뜻을 3개씩 쓰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미스가 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 그 틈을 학교 선생님들은 딱 발췌해서 문항으로 만들기 때문에 단어를 우리 아이들이 암기를 하더라도 어머니가 한번 점검은 필요해요. 단어 뜻 1개만 시험 보니 2개, 3개 보니. 그리고 그게 쌓이면 이제 반드시 고등학교 가기 단어 전에 단어량을 폭발적으로 늘려야 되거든요. 어원편이라는 단어의 어원을 암기하는 거를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하고 난 다음에 고등부에 올라가면
우리 서울 아카데미 고등부 선생님들이 하는 일은 그 알고 있는 베이스가 되는 단어의 유의어와 반의어를 가르쳐요. 이거와 유의어가 몇 개, 반의어 몇 개. 그래서 단어가 점점 확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때는 지금 저희가 단어 뜻을 하나만 보통 시험 보고 패스했다 치면 앞으로는 기준이 조금 더 올려야 된다. 그래야 변화하는 입시에 우리 친구들이 대응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어가 안 되면 제시를 보고 남아서 하고 이런 시스템들이 있고 이런 게 이제 어떻게 관리되는지 구글 시트에 매일 선생님들이 다 기재를 해요. 매일매일 다 그냥 실시간으로 어떤 반에 누가 패스했고 안 했고 몇 개 맞고 몇 개 틀렸고 이게 다 들어가고 어머니들께도 매일매일 전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수업이 월수금 화목토 주사매였어요. 근데 어머니들이 너무 힘들다고 하셔서 영어를 3번 해요?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되셔서 화, 목으로 영어는 줄이고 근데 정말 영어량을 줄일 수가 없는 반들은 3번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고등학교 가기 전에 업보까지 끝내려면 할 게 많은데 그냥 무작정 2번 했다가는 이도저도 안 되고 고등부에 올라가면 등급이 안 나올 거라 저희는 지금 월수금 반, 월금 반, 화목 반 이렇게 해서 좀 요일이 선택지가 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고 항상 모든 수업의 3교일 시에는 피드백 시간 스터디 카페라는 그 공간에서 라이팅하고 단어 시험을 별도로 봐요. 수업에서 보지 않고 그래서 시간을 더 효율을 좋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학습 데이터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어머니께 매일매일 이제 데일리로 문자 조성, 과제 이행도, 이해도, 그 다음 단어 테스트 점수가 매일매일 기재가 가고 월말로는 월말 시험 본 거 성적표, 예, 그리고 분석한 것들이 가고 특징적인 건 저희가 교재 사진을 찍어서 보내요. 우리 영어는 우리 남학생들 글씨가 왕 쓴 친구들이 있어요. 이게 뭐 S인지 뭔지 알 수가 없는. 그래서 그런 교재들은 저희가 다 메이크업 보강을 불러서 교재 다시 다 예쁘게 쓰게 하고 어머니가 집에 가서 교재를 다 펼쳐볼 수는 없어요. 아이들이 보여주지도 않을 거거든요. 그리고 영어 교재는 한 권이 아니라 4권, 5권이기 때문에 그걸 다 체크하실 수가 없어서 저희는 학원 자체적으로 이거를 사진 찍어서 어머니께 보내드리려면 교재가 완성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실시로 보강을 불러서 또는 남겨서 이 교재를 매끄럽게 다 채우게 하는 그런 아예 그냥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또 우리 친구들이 레벨 테스트를 보는 것도 전국적인 좀 데이터가 필요해요. 그래서 어머니들도 여기 이제 이 강동 지역에 영어학원 다니다가 이은지 한번 가서 테스트 한번 보고 뭐 이렇게 점검을 하시잖아요. 네, 저희 학원 자체적으로는 이게 저희도 AI 테스트 전국 테스트예요. 전국 테스트를 통해서 아이가 분기마다 등급이 오르고 있는지 레벨이 오르고 있는지 그냥 저희가 가감없이 어머니께 분석표로 전달드려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어느 학원 가면은 잘한다 그러고 또 어느 학원 가면 못한다 그러고 그러니까 뭐 이게 도대체 뭐야 라고 하실 텐데 이런 객관적인 데이터로 한번 점검을 받아보면 아 어느 영역이 어디가 비는구나를 아실 수 있게 이렇게 영역별로 이렇게 편차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우리 오늘 설명해 오신 어머니 중에서 좀 이렇게 평가 받아보고 싶다 하시면 남겨주시면 저희가 요거는 이제 무료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보는 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메리트 수학하고 서밋 영어를 항상 같이 운영을 해와서 이제 영어랑 수학 같이 둘 다 잘해야 이 대학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선생님들이 이 구글 시트에 입력을 해놓으면 오늘 영어과 선생님이 아이가 요새 약간 주춤하고 슬럼프에 있고 사춘기 시점이 딱 중1, 중2거든요. 요새는 좀 중1부터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아이가 숙제도 안 되고 제시도 맨날 걸려서 보면 수학과 그 구글 시트에 가서 보면 그기도 그래요. 보통 같이 안 좋아져 있어요. 그러면 영어 수학 선생님 만나서 회의를 해요. 아, 영어 끝나면 수학 보강 잠깐 하고 보낼게요. 수학 끝나면 영어 잠깐 하고 보낼게요. 주말에 제가 오전에 잡을 테니까 우리 선생님 바로 뒤에 수학 잡아주세요. 그러니까 서로 조인을 해서 관리를 하는 거죠. 토요일도 아이들이 막 중간에 벙 떠서 보강을 부르면 엄청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효율이, 관리 효율이 훨씬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서울 아카데미랑은 연계가 돼서 뒷페이지가 이제 어머니께 있는데 이제 초중등은 메리트 수학, 서밋 영어학원, 그다음 서울 아카데미 국어과 각 관에서 전문적으로 아이들을 이제 등급을 올리고 이 지역에서 고등학교 1등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코스를 마련해 드리고 고등학교 가면 이제 수학은 저희 메리트는 1타 수학으로 이관이 돼서 3학 2학기에는 1타 수학이 지금 공차 건물 6층, 7층, 8층으로 확장 이전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좀 상위권 친구들이 많이 이제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공부를 하고 우리 영어 같은 경우는 서울 아카데미 여기 영어관이거든요. 영어관에서 하게 되고
예, 국어과학은 이제 보라국어관이라 그래서 요 맞은편 신우주 찹쌀순댓국 거기에 예, 국어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수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한 학원에서 모든 거를 잘 하기는 정말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연합이 된 건 각 학원마다 각자 강점을 가지고 살리되 이 친구를 종합적으로 관리를 해서 예, 여기에서 우리가 이 지역에서 정말 좋은 입시 결과를 내보자. 이 목표로 지금 서울 아카데미랑 메리트가 뭉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께서 학원 선택이 가장 힘들어요. 오늘도 너무 힘드시잖아요. 예. 학원 입대, 내태 보는 것도 아이들을 설득해야 되니까 엄청 힘들어요. 예. 저희 애도 실은 이제 중2인데 힘들거든요. 말을 잘 안 듣잖아요. 예. 그래서 어머니가 혹시 이런 고민이 있으시다면, 예, 얼마든지 각 관에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통합적인 상담도 드릴 수 있으니까 예, 얼마든지 요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머니.